하루 만에 장교가 그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돼? 군인이 아니면 몰라도. 전투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북한 장교 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제보로 퍼져나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군의 전력이 미흡할 거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준 수준은 그 예상마저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장교들의 정체에 관한 새로운 제보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교들의 죽음 뒤에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투력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숨겨진 배후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들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핥히는 듯 매섭게 불어오고 저는 키이우에 있는 임시 뉴스 사무실 앞에서 방탄조끼를 고쳐 입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제시카 림이고 지난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취재해온 영국 기자입니다. 우리가 본부로 사용하는 낡은 아파트 건물은 작년에 있었던 공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게 집 같은 곳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7시 15분이네요. 제 카메라맨 안드레가 이미 낡은 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제가 차에 타자마자 안드레가 말했어요. 그의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하얗게 번졌어요. 안드레는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게시물이었어요. 여러 흐릿한 사진과 중국어로 길게 쓰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루안스크 근처에서 싸우는 중국 용병이 올린 거예요. 어제 첫 전투에서 북한 장교 8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저는 제 태블릿을 꺼내서 중국어로 된 글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안드레는 키이우의 아침 교통, 속을 뚫고 운전했어요. 이 사진들 좀 봐요. 제가 안드레에게 말하며 유난히 선명한 사진 하나를 확대했어요. 이 사람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지만 체격이 너무 왜소하고 말라 보여요. 군인이라기엔 몸집이 작은 편인데 사진을 더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전쟁에 동양 병력을 보낼 수 있는 나라라면 중국이나 북한이겠죠. 그런데 중국은 자국 병력을 공식적으로 보내긴 어렵고 대신 북한은 국제적인 눈을 피해 비밀리에 병력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북한 군대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훈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안드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북한에서 온 군인일 가능성이 크네요. 우리는 평소처럼 아침에 들르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가끔 현지 군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기도 하거든요. 주인인 베라가 우리를 평소 자리에 안내해 줬어요. 카페에는 각 구운 빵과 커피 냄새가 가득해서 긴장된 공기와는 대조적이었죠. 안드레가 늘 주문하는 블랙커피와 치즈 페이스트리를 시키는 동안 저는 제 연락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몇 분 만에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3명의 다른 소식통이 지난 일주일 동안 루안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을 봤다고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장교 8명이 죽었다는 게 이상한데 저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안드레에게 말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운이 나빴거나 아니면 그 말을 끝맺지 않은 채 의미심장하게 남겼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런던에 있는 제 편집자였죠. 제시카, 북한 관련 기사 보고 있지?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어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요. 소셜미디어 글만으론 부족하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 장교들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엔 뭔가 더 있어요. 커피를 마친 후 안드레와 저는 루안스크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출발했어요. 도로에는 군용 차량과 구호 트럭만이 드문드문 보였고 해바라기로 가득했어야 할 들판은 이제 폭격 자국과 불타버린 탱크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 검문소에서 멈췄어요. 여기 사령관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중국 용병이 올린 사진을 보여주자 사령관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북한 군인들 훈련받은 장교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곧장 투입되고 있죠. 마치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추더니
이어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들을 일부러 죽이려는 것 같아요. 벤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제 연락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북한 군인들에 대해 뭔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진한 주황빛으로 물들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북한 장교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르샤바에서 만나죠. 저는 그 메시지를 안드레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가 찾던 돌파구일 수도 있었지만 함정일 가능성도 있었죠.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뉴스가 가장 큰 위험과 함께 온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가 벤을 시동 걸며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루안스크에서 숨을 거둔 그 8명의 군인과 그들이 함께 묻어간 비밀을 떠올렸어요. 바르샤바로 가는 티켓 예약해요. 제가 말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키이우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 단순히 루안스크에서의 8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히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속임수와 생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어두운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찌르듯이 차갑게 불어오는데 저는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서둘러 걸어가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니 벌써 오후 2시 55분이에요. 순영과의 약속 시간에 늦겠네요. 편집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요. 올해 최고의 기사거리가 될 수도 있어. 부담감이 장난 아니에요. 앞쪽에 순영이 설명해준 카페가 보이네요. 초록색 차양에 문 위에 금색 종이 달려있는 곳이라고 했죠. 카페는 작고 아늑하게 서점과 꽃가게 사이에 끼어 있어요. 뿌옇게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보니 손님도 몇 명 없어서 딱 둘이 조용히 얘기하기 좋은 곳이에요. 무거운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자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저를 감싸네요. 머리 위에서 작은 종이 울려요. 구석에 젊은 여자가 혼자 앉아 있어요. 네이비색 울 코트에 연회색 스카프를 두른 모습. 메시지에서 말한 그대로네요. 이 사람이 순영이겠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봐요. 손은 커피 잔을 단단히 쥐고 있어요. 얼굴은 젊어 보여요. 아마도 30대 초반. 하지만 그 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본, 지친 눈이요. 너무 많은 걸 본 눈이죠. 순영, 조심스럽게 불러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게. 그녀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켜요. 앉으세요. 영어는 신중하고 정확해요. 약간의 억양만 남아있네요. 저는 웨이트리스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순영에게 집중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해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순영의 시선이 문 쪽으로 잠깐 향하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와요. 망명자들한테서 자주 보던 습관이에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요. 의자에 몸을 기울이고 순영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그녀가 죽은 8명의 장교들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동안 바르샤바의 작은 카페는 커피 머신이 내는 부드러운 소음과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차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넘기더니 하나를 보여줘요. 오래되고 흐릿한 사진이에요. 교복을 입은 10대들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네요. 이게 우리였어요. 그녀가 사진 속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해요. 저랑 광호요. 우리 둘 다 15이었어요. 그의 가족은 평양에서 우리 아래층에 살았죠. 순영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광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지만 순영은 손을 흔들며 제지했어요.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봐요. 사진 속 소녀는 밝게 웃고 있고 어린 순영의 어깨에 팔을 툭 걸치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고 걱정 없고 평범한 10대들 같아요. 광호는 평양에서 순영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어릴 적에 함께 놀며 꿈과 비밀을 공유했대요. 수학을 잘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광호는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순영이 말을 이어가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워요.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모두를 웃게 할 줄 알았어요. 먹을 게 부족할 때면 자기가 유명한 TV 셰프인 척하면서 맨밥이랑 김치로 근사한 요리를 만드는 흉내를 내곤 했죠. 미소가 서서히 사라져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려요. 카페의 잔잔한 음악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워줘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장교들이 아니었어요. 순영이 조용히 말하며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냥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어요. 20살이나 22살쯤 됐을까요? 정부는 그들을 러시아로 보내기 며칠 전에 장교 계급을 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순영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담겨 있어서 시선을 피하고 싶어질 정도였죠. 죽게 하려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된 거예요. 정부는 그들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젊은이들, 누군가의 아들이며 형제인 이들이 군복 한 벌을 입고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의 여동생이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대요. 북한에선 가족의 작은 실수조차 목숨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 실수는 바로 나만의 팝송에 맞춰 춤을 춘 거였어요. 그의 여동생, 정화는 겨우 12살이었어요. 드디어 그녀가 말을 잇네요. 누군가가 BTS 노래에 맞춰 춤추는 걸 신고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자기 집에서 춤춘 아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말이에요. 목소리가 잠깐 막혀요.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순영이 설명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밤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들 알죠. 고된 노동, 굶주림, 그리고 죽음. 카페 안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광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 광우는 집에 없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거든요. 순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목이 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해외로 파병 가라는 군의 특별 기회를 받아들이거나요. 그때 이미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말하길 그 임무에 나서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순영이 쓴웃음을 지어요. 명예와 영광이라니. 장교 제복을 입혀서 선전용 사진 몇 장 찍고 우크라이나로 죽으러 보냈어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요. 순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광호는 장교가 됐어요. 상상해봐요. 훈련도 경험도 없이 그냥 군복과 몇 개의 훈장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과 능력 덕분에 선택된 거라고 믿게 만들려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순영은 사진 속 광호를 가리키며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장교도 아니었어요. 그저 겁에 질린 젊은이였을 뿐이죠.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던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가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련한 장교들이 아니에요. 광호 같은 젊은이들이에요. 무서워하고 외로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광호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 너무 젊었어요. 그냥 꿈과 희망을 품은 젊은이처럼요. 다른 사람들도 광호랑 비슷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명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친척이 중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또 한 명은 삼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했다는 이유로 선택됐어요. 정부는 그들을 자원자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죄수들이었죠. 그녀는 그들이 기본적인 무기 사용법, 총 잡는 법, 행진하는 법 정도만 배웠다고 말했어요. 전투 경험도 없고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술 훈련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지역, 가장 위험한 전쟁터 중 하나로 보내졌죠. 가장 슬픈 건 순영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의 가족이 아마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라는 거예요. 정부는 아마 그들의 아들이 북한의 영광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고 말하겠죠. 이들은 자유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저 지시를 따르도록 훈련된 불쌍한 청년들이죠. 진실은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게임의 졸처럼 희생당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이 모든 이야기가 주는 무게를 느꼈어요.
8명의 젊은이, 8개의 가족이 파괴되고 8개의 인생이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딘가 북한에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아마 지금쯤 같은 운명을 향해 승진되고 있을 거예요. 순영이 제게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광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둘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 있는 제 정보원에게서 온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또 다른 북한 병사 그룹이 사흘 후에 도착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순영이 첫 번째 그룹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말해줬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둘 순 없었어요. 우린 서둘러야 돼요. 제가 순영에게 보안 영상 통화로 말했어요. 증거를 더 모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순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연락처가 보내준 사진들이 있어요. 북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캠프 사진들이죠. 그런데 이걸 공유할 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들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후 24시간 동안 저는 키이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빈 커피, 컵들과 배달 음식 용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만이 빛나고 있었죠. 순영이 보내준 사진, 북한 병사들의 죽음을 목격한 중국 용병들의 진술, 그리고 이 병사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경로를 보여주는 위성사진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모든 걸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기자로서 그냥 가진 자료를 다 내보일 순 없었죠. 모든 증거는 2번, 3번씩 검증해야 했고 모든 정보원은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우크라이나 군에 있는 제 연락처, 미로슬라브라는 이름의 대위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시내 중심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날 아침은 추웠고 거리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이 보여주는 이 자료들, 미로슬라브가 제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꼭 필요로 했던 것들이에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우크라이나어로 간단히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2명의 군 관계자들이 더 우리 자리에 합류했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한국어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거였죠.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고 존중받을 거라고요. 아무도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과 따뜻한 옷,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관계자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요. 그 후 48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순영과 함께 우크라이나 팀이 메시지를 만드는 걸 도왔죠. 순영은 북한 병사들에게 어떤 말이 가장 와닿을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죠. 하루 3끼 식사 약속,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요. 우크라이나 군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 한라인을 설치했고 안전하게 항복하는 방법을 설명한 한국어 전단도 준비했어요. 순영은 최전방에서 방송될 음성 메시지도 녹음했죠.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병사들이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 순간이 중요했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먼저 작은 온라인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더 큰 뉴스 매체들까지 기사를 실어줬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압박이 커졌어요. 새로운 북한 병사 그룹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군은 저희가 모은 전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전 사망자들의 영상, 그들을 속인 증거,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담겨 있었죠. 우린 가슴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어요. 과연 그 병사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들을까요? 우리를 믿고 위험을 감수할까요? 수많은 젊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면서 우리의 시간과의 싸움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영상 통화 화면 속에서 순영의 지친 얼굴이지만 결의의 찬 표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거요. 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거려. 제가 바르샤바에 있는 순영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을 때 그녀는 노트북 앞에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눈 밑에 깊게 자리 잡은 다크서클이 며칠 잠을 못 잔 듯 보였어요. 책상에는 빈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죠. 또 다른 그룹이 오고 있어요. 순영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번엔 40명이에요. 대부분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어로 노트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순영의 화면에는 북한 내부 연락망에서 온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이 네트워크를 5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축했는데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과 친구를 통해 연락을 이어온 거였죠. 이 메시지들 중 하나라도 발각되면 그 연락처들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이번 그룹은 좀 달라요. 순영이 드디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대부분 대학생이에요. 정권에서 이들에게 러시아로 가서 군사 자문 역할을 할 거라고 했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친구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순영은 컴퓨터에서 다른 창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또렷하고 쉬운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안전하게 투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에는 따뜻한 침대, 좋은 음식, 의료 지원 같은 북한 군인들에게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영상 더 만들어야 돼요. 순영이 말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만들어야 해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비록 말할 수 없더라도 바깥 세상의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새로운 메시지에 포함할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영은 예전엔 자신도 정권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명령의 의문을 품게 만들고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온 거였죠. 그녀는 내용을 빠르게 읽으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 군인들을 다음 주에 러시아로 이동시킨대요. 그녀가 말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 뒤로 3일 동안 순영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새로운 투항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각 메시지는 친절하고 솔직하게 들리도록 세심하게 작성되었고 북한 군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것들을 포함했죠.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다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 좀 봐요. 어느 저녁에 순영이 저에게 초안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항 후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만이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일은 위험했어요. 어느 저녁, 순영이 연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응답을 멈췄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둘 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그날 밤 순영은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군인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언젠가 한 가족 전체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 군인들을 위한 특별 전화선을 개설했어요. 번호는 쉽게 기억할 수 있었고 항상 연결이 되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한국어 상담원도 배치했죠. 순영은 이 상담원들을 훈련하는 것도 도왔어요. 평생 동안 누구도 믿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두려운 군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려준 거죠. 어떤 날은 더 힘들었어요. 투항을 시도하다가 잡힌 군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최전방으로 새로 투입되는 군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좋은 날도 있었어요. 순영이 만든 영상 중 하나를 보고 3명의 군인이 무사히 투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방법이에요. 어느 날 밤 순영이 투항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큰 군대나 큰 연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에 비친 결연함을 보고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작은 바르샤바 아파트에서 순영은 그녀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총이나 탱크 대신 진실과 희망을 무기로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순영 씨가 바르샤바에 있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 있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으면서 잠깐 동안 그녀의 눈에서
강인함과 슬픔이 동시에 비치는 걸 봤어요. 순영 씨가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고국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고국 소식을 확인해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끔 평양 사진이 올라오는데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걷던 넓은 거리들, 창밖으로 보이던 그 타워 아직도 거기 있지만 이제는 다른 삶에서 온 기억 같아요. 순영 씨는 저에게 컴퓨터에 숨겨둔 폴더를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보낸 수백 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는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군인 가족들로부터 온 것이고 또 어떤 메시지는 탈출을 꿈꾸는 젊은이들로부터 온 거예요. 각각의 메시지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어요. 좀 봐요. 그녀가 최근에 받은 메시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의 형제가 러시아에 기술 자문으로 보내진다고 들었대요. 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바로 보내진다는 걸. 그녀가 폴더를 닫으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기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마침내 다시 만나는 날. 북한 아이들이 아침마다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녀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 순영 씨는 김정은의 핵심 측근인 약 200가구가 북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왕처럼 살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평양에 멋진 집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중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비싼 수입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쌀 한 톨 구하기도 힘들죠. 자신의 경험 덕분에 양쪽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아버지 덕분에 특권이 있었어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먹을 것도 충분했고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됐어요. 배고픔, 두려움,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생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곳에선 웃는 게 사치였어요. 나만 드라마처럼 당당히 꿈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위험을 무릅쓰고도 순영 씨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매주 그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국어 방송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이 메시지들은 북한 군인들에게 진실을 전해여 안전하게 항복할 수 있고 존중받으며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 메시지를 녹음할 때마다 그녀가 말했어요. 어릴 적 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일이 생각나요. 그 친구가 진실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하게 돼요. 밤이 찾아오면서 순영 씨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북한 군인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그가 이제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순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구하는 한 사람이 승리해요. 우리가 드러내는 진실 하나하나가 그 체제의 거짓말을 약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일이죠. 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무리 강한 벽도 모래 하나하나가 쌓여서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무너진다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순영 씨가 마지막 생각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무섭지 않냐고 자주 물어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물론 무섭죠.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무서워요. 매일 저는 말하기로, 다른 사람을 돕기로,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해요. 이건 단지 정치나 전쟁에 관한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싸울 가치가 있는 거죠. 순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도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테니까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을 뒤돌아보니 순영 씨의 실루엣이 여전히 창가에 남아있어요. 그녀는 거기 서서 지켜보며 일하며 희망을 품고 있어요.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조용한 전사가 되어 한 메시지, 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은 큰 힘이 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